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 회장입니다. 천 회장이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06시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부지런 떨어야 돼요. 새벽 한 5시 정도는 기상해가지고 뭐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보면 시간 6시 가요 금방. 뭐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밀린 빨래도 하고 할 게 많아요. 청소도 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분주하다 보면은 시간은 빨리 갑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가 어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개를 키우시는 분데 개를 키울 때 개를 풀어놓고 키우면은 개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기 때문에 개들이 수명이 한 20년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개를 묶어놓고 키우면은 수명이 한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만큼 뭐냐,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막 해야지만이 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자꾸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도 하고 여러분의 수명도 길어지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말고 외로울 때는 사람을 사귀지 말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 외로울 때는 사람을 사귀지 마라. 하루를 끝마치고요. 몸이 피곤한 저녁엔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안하게 느껴지듯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뭔가 긍정적으로만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지. 정말 몸에 딱 맞는 편안한 의자를 사기 위해서는 피곤하지 않을 때 앉아봐야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도 행복감을 느낄 때 사귀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외로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체적으로 관계를 이끌면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와닿지 않나요? 외로울 때는 절대 사람을 사귀지 마라.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그냥 외롭게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성급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실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요즘 보니까 그 폰이죠. 뭐 스마트폰의 그 가격 때문에 난린 것 같아요. 147만 원짜리가 55만 원이고 1년도 안 돼서 헐값 됐다. 그게 삼성 최신 전문폰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KT양 그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하고 플립 4의 공시지원금이 8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대요. 그야말로 역대급 공시지원금인데 삼성의 신형 폴더블 그 접는 스마트폰 출시를 한 달에 앞두고 재고 소진하고 동시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KT는 23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랑 플립 4의 512기가짜리 공시지원금이에요. 512기가짜리가 13만원 요금제 기준 했을 때 비싸다. 요금제 13만원이면은 65만원에서 80만원으로 15만원 인상을 했는가 봅니다. 출시 1년도 안 된 갤럭시 Z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80만원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Z 폴드 3랑 그 Z 플립 3 경우 1년이 넘은 12월에 이르러서야 80만원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연말에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겨냥해서 공시지원금을 확대를 하는 거죠. KT의 이번 공시지원금 상향 조치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4랑 Z 플립 4의 실구매가가 크게 낮아져요. 80만원의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 15%를 받을 시에 9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출고가 211만 9,700원에 갤럭시 Z 폴드 4가 119만 9,700원 147만 4천원인 갤럭시 Z 플립 4가 55만 4천원에 구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최근의 갤럭시 폴더블 폰의 공시지원금 변동이 재고 소진 차원으로 풀이돼요. 삼성은 다음 달 서울에서 하반기 언팩을 열어요. Z 폴드 5하고 Z 플립 5를 선보이는데 일각에서는 폴더블 폰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삼성의 입김이 작용했다.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삼성은 갤럭시 건팩 행사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최신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 Z 폴드 5하고 Z 플립 5 등을 비롯해서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고가는 전작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랍니다. 보고서에 따르니까 Z5, Z 플립 5 출시 가격이 동일되지만은 Z 폴드 5죠. 이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 인하될 거라고 해요. 하여튼 여러분 나오면 질르는 거예요. 질러. 농담이고요. 필요하신 분만 사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뭐 좋은 폰 뭐 쓸 필요 있습니까? 그냥 형편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형편에. 알겠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좀 난리인데 아주 흥미롭죠. 요즘 보니까 요즘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증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2,600선에 안착하는 듯한 그런 코스피가 요즘 2,500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좀 비리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의 부양책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건지 최근에 외국인들이 1조 넘는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그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여전히 선호하고 있어. 아이러브 삼성이지. 러브콜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장기 수급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3.60포인트 내렸더라고요. 2570.10이 장을 마쳤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4,626억 정도 순매도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기관 애들은 한 3,119억 정도 이제 순매수 했는데 연기금이 그럴 때 연기금 1조 2,370억을 매도하더라고. 참 연기금 우리 재밌어. 하여튼 보면은 하여튼 개인들은 4,080억 정도 뭐 이렇게 매수 의뢰를 했다고 하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순매도 했어요. 순매도액은 지난 19일까지 19일부터 이날까지죠. 그러니까 어제까지인데 1조 3,895억 정도 됩니다. 증권가에서 이를 외국인의 비중을 축소한다기보다는 단기 고점 인식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니까 그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수 하방 압력을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최근에 매도 성격 보니까 그 비중 축소보다는 단기 고점 인식으로 관망세가 작용해서 차익 실현 성격이라고 하죠. 지수 흐름이 둔화돼도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6월에도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돼요. 연초 이후에 전체 코스피 순매수 대금은 84% 11조 원을 차지하고 한국 증시의 그 벤치마크를 계속 치고 있는 이상 수급 이탈을 논하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개월 주당 그 선행 그 주당 순이익이죠. EPS하고 주당 순자산 BPS가 상향 조정되고요. 그 3분기 중에는 한국 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수출 모멘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하여튼 펀더멘탈 동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코스피가 0.9% 내리니까 52조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좀 많아. 최근에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급락 중인 CJ, CGV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죠. 하여튼 이걸 포함해가지고 40개에 달해요. CGV 주가는 1만 원이 깨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하락하고 있죠. 그 상황에 삼성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0.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도 1.4%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0.3% 빠지고 LG엔솔, 삼바, 카카오 쭉쭉쭉 내려요. 골 때리는 건 또 카카오야. 이게 뭐 국민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코스닥도 뭐 빠졌죠.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874.87로 84로 장을 마쳤죠. 외국인들이 3,161억, 기관 애들이 180억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7,056억 매수 위보였고 업종에서 보니까 인터넷, 반도체, 비금속이 좀 강세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올랐다는 겁니다. 뭐 잠시 요약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또 뭐 인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까요? 요즘 뭐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죠. 인텔 내년에 반도체 파운드리를 뭐 한 2등까지 가겠다. 그런 목표를 야심차게 밝히더라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인텔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죠. CF라고 하는데 일단 투자자 대상 그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CFO가 회사의 그런 설계랑
제조 그룹을 분리한다 밝힙니다. 인텔 내부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고객과 공급 관계를 맺음으로써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 그리고 조직처럼 운영을 해서 내부 사업부로부터 물량을 수주, 생산에 나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인텔은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데 인텔이 지난 6월 16일에 약 6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폴란드 쪽에다 그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지을 계획이라고 해요. 이 18일에는 그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죠. 이스라엘 총리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인텔이 이제 250억 달러 투자해서 이스라엘에 공장 짓기로 했습니다. 또 독일에다도 한 170억 유로, 아일랜드 120억 유로 이렇게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을 추진한다. 인텔이 이제 이런 새 모델과 투자를 통해서 내년에는 한 200억 달러, 26조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파운드리 분야 세계 2위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이 1등이고 삼성이 2등인데 대만은 TSMC죠. 최근에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올 1분기 TSMC 파운드리 매출이 167억 3,500만 달러,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은 34억 4,600만 달러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TSMC가 60%, 삼성은 12.4%입니다. 여기서 시장 반응은 좀 회의적이더라고.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에 인텔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보다 6%나 떨어졌어요. 주당 32%가 아니라 32.9달러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의 그 주요 고객사를 발표하지 않은 데다가 뭐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평가입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다.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애널리스트가 그러는데 TSMC의 내년 매출이 8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텔의 매출 규모는 미미하다. 아직 뭐 멀었다.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허접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챗 GPT 열풍과 함께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서 현재 물밑 경쟁을 벌려요. 지금 초기 시장의 경우에는 HBM3죠. 4세대를 먼저 양산한 하이닉스가 뭐 세계 최대 GPU 기업이죠.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했지만은 삼성도 오는 9월에는 HBM3를 양산하고요. 더 높은 성능의 5세대죠. HBM인 HBM3P하고 HBM 퍼즐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현재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HBM3보다 한 단계 성능을 높이는 HBM3P하고 HBM 퍼 제품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이러면 연내 엔비디아나 AMD 등 주요 고객사한테 시제품 출하할 겁니다. 앞서서 HBM2 그 2세대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바 있는 삼성이 HBM3P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하이닉스에 뺏긴 시장 주도권을 되찾고요. 챗 GPT형 메모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 HBM은 3차원의 그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사용해서 D램을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가지고 연결한 제품인데 기존의 D램보다 고용량, 고대역폭을 구현할 수 있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려요. 가격대도 높고 현재 HBM은 시장 가격 기준으로 같은 용량의 DDR5 D램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가격이 거래되죠. 이렇게 챗 GPT와 같은 거대 그 AI 모델의 등장은 HBM을 사실상 필수대로 자리매김 하는데 이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D램보다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더 빠르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HBM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 AI 모델 구축에 필요한 엔비디아죠. A100, H100, A100, H100이 있는데 이런 AI 가속기도 HBM을 기본으로 탑재를 해요. 지난 2013년 HBM 1세대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안착시킨 하이닉스가 올해 4월이죠. 세계 최초로 이제 D램 12개를 수직 적층을 해가지고 최고 용량 24기가짜리를 구현한 HBM3를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HBM3 출하를 늘리기 위해서 후공정 설비 투자 준비에도 착수했는데 HBM3의 다음 세대 제품인 HBM3E가 있어요. 영어로 3E. 이 제품도 내년 중에 개발을 완료하면 내년에 양산한다는 그런 방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냐? 반격을 해야지 준비하고 있어요. 바보 아닙니다. 삼성은 지난 4월에 열린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업계 최고 성능과 초전력의 HBM3 16기가하고 12단 24기가짜리 제품 샘플을 출하하고 있어요. 양산 준비를 이미 완료했고 발표했습니다. HBM3뿐 아니라 더 높은 성능과 용량의 차세대 HBM3P 제품도 업계에서 최고 성능으로 준비 중이다. 그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HBM3P하고 HBM4의 그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HBM 그 시장에서 한 발 앞선 하이닉스의 HBM3 제품보다 메모리 용량하고 대역폭을 더 끌어올린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업계에서도 HBM3P의 데이터 정숙률이 최대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은 최근에 새로운 상표권 출원을 통해서 HBM 신제품 출시를 암시했죠. 삼성은 그 스노우볼트하고 플레인볼트, 샤인볼트 이렇게 3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이 중에 스노우볼트에 대한 상표권이 지난 13일 출원 공고됐네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 3개의 상표권이 HBM 그 제품군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요즘 또 아주 이게 발악을 하고 있잖아, 또 주가가. 그래서 삼성이 또 LG하고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이 천재 반도체 칩 설계자로 불리는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하고 접점을 늘리고 있다네. 업계에 따르니까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가 이달 말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스에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를 합니다. 이 켈러 CEO는 그 리스크5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차세대 그 컴퓨팅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만 TSMC의 그 TSMC OIP 에코시스템 포럼에서도 칩 설계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을 발표했어요. 켈러 CEO는 AMD가 개발한 64비트 명령어죠. AMD 64를 개발한 그런 설계한 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AMD에서 에슬론 64, 라이젠 등을 개발해가지고 인텔을 맹추격하는 데 기여했어요. 참 오래된 용어네요. 에슬론. 애플로 옮겨서 뭐 A4랑 A5를 만들어서 애플 실리콘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테슬라를 옮겨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테슬라 칩보다 10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 선보였고 지난 2020년 인텔에서 퇴사한 켈러가 그 텐스토렌트에 합류해서 AI 반도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텐스토렌트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컴퓨터를 설계하고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하는 업체인데 기존의 반도체 업체에서 사용하는 인텔 그 X86이나 그 ARM이죠.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이 아닌 오픈소스 RISC5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를 개발해요. 그래서 경사장이 그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인력 육성을 위해서 켈러 CEO하고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그 내에서 직원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짐 켈러와 같은 훌륭한 거장에게 교육받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짐 켈러와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간의 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죠. LG전자도 현재 보니까 켈러 CEO가 이끄는 텐스토렌트하고 반도체 개발 협력을 합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TV하고 주요 스마트 가전제품, 차량용 반도체 등에서 텐스토렌트의 그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차량용 반도체 모듈, 그 업 가정용 프로세스 등 다양한 차세대 칩 개발에 집중하는데 LG전자는 이번 협업으로 CTO 산하 조직으로 반도체 설계 개발을 맡고 있는 SIC 센터의 개발 역량이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텐스토렌트는 데이터 센터 제품에 LG전자가 10년 이상 축적해온 비디오 코덱이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향후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협업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고 켈러 CEO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LG전자는 미래 칩 솔루션을 위한 기술 그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요. 자사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고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